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윤희철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사는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지도나 사진을 보죠. 하지만 아주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땅을 밟고 살고 있을까요? 땅 속에 대한 궁금증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신박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광주 인문포럼의 첫 주제, 광주는 이런 땅을 밟고 산다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특별히 전승수 교수님을 모시고 하는데요. 교수님은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공학부 퇴적학, 해양지질학 전공이시고요. 명예교수님이십니다. 그냥 땅속의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 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시청자들께서는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교수님이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소개하고 같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승수 교수님을 모시고 광주는 이런 땅을 밟고 산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전승수입니다. 오늘 주제가 광주는 이런 땅을 밟고 산다. 제가 이 자연과학 쪽에 교수 생활을 하고 학자로서 있었지만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늘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무안에 사시는 고구마 농사를 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고구마의 무안에 고구마가 황토 고구마다 이렇게 그건 굉장히 좋은 황토입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그 황토가 좋으냐라고 얘기할 수 있었느냐 하면 바로 무안의 바닥에 들어가는 밑에 깔려 있는 암석이 어떤 암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얘기를 한 거지요. 황토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암석이 어떤 종류의 암석이고 그것이 얼마만큼 풍화됐고 어느 시간이 걸려서 지금의 토양이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본다면은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여러분들이 늘상 보는 토양, 산, 암석들도 다 그 역사를 갖고 있고 그 역사 속에서 토양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상당히 긴데 그게 얼마만큼 만들어졌느냐, 어느 시간 동안 만들어졌고 어떤 암석에서부터 기원해서 만들어졌나를 알면은 상당히 접근을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현장 조사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와서 지하수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오셔서 몇 자리가 어디가 좋은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지질학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그 기반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알면은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분들이 호응을 할 정도의 말씀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광주는 어떤 곳이냐? 광주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잘 작동을 안 하네요. 네, 됐습니다. 광주는 이게 잠깐만요. 예, 광주는 보이다시피 여기 무등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담양의 금성산, 장성의 병풍산, 그다음에 한평 쪽에 불갑산, 다시 나주에 이제 금성산을 둘러싸고 있는 광주 분지입니다. 이걸 지형 지질학적으로는 저희들은 광주 광역시라는 이런 명칭보다는 광주 분지라는 개념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후 변화, 기후 상태, 기상 상태를 볼 때 분지형의 기상 상태를 갖게 되죠. 그래서 어느 쪽에는 굉장히 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고온으로 가고 하는 것은 분지형 지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위치를 합니다. 이 분지가 광주 분지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지형 지질학적인 특징에 의해서 정의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주에 굉장히 자, 이게 보시면은 위성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안쪽에 넓은 평지가 존재하는 곳에 이 광주광역시, 광주시가 존재를 하고 있죠. 이게 작동이 잘 안 돼서 누가 눌러줬으면 좋겠네요. 됐습니다. 자, 이 광주를 이렇게 엮어 보시면은 잘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하천이 주변에 있는 산으로부터 하천으로 유입되는 곳에 평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광주의 이름을 저희들이 무진주라고 불렀죠. 백제 시대부터. 무진주란 뜻은 물이 많은 들판이다라는 개념입니다. 뜻이. 그래서 과거부터 백제 시대부터 무진주, 광주는 물이 많은 들판이었고 그 뜻은 주변에 많은 하천들이 주변 산으로부터 유입돼서 모여서 영산강을 이루고 흘러가는 바로 광주 분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왜 넓은 들판이 만들어졌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고 지금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서식하는 그러한 것은 바로 광주천과 황룡강, 영산강의 범람원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범람원이라는 것은 물이 홍수시에 하천을 넘쳐서 넘친 곳에 퇴적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평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천에 의해서 만들어진 땅이라는 뜻이고 대부분의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하천의 범람원, 전 세계 많은 대도시들이 이 범람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을 얻기 좋고 가끔 범람을 하면서 공급되는 여러 가지 비료 성분에 의해서 농업이 잘 되고 또 평지이고 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범람원에 대부분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은 우리 광주에 있는 여러분들도 바로 범람원에 있습니다. 그럴 때 범람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천을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볼 때 하천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천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미래의 이 광주광역시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전 세계에서 어떤 자연 환경이나 어떤 동식물을 보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처음에는 동식물, 어떤 중요한 동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생물로 지정했지만 최근의 경향은 서식처, 그 동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서식처를 중시해야 된다. 그런데 이 발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사람의 서식처가 바로 땅이고 저희 광주광역시의 모든 시민들이 살고 있는 광주의 땅이 바로 서식처입니다. 사람도 서식처를 잘 보존한다면은 이것이 영속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앞서서 그러면 광주의 상징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 봤어요. 광주의 상징은 제가 첫 번째로 우리 역사적으로 독립과 투쟁 정신 또 민주 자유라는 것에 우리가 인문학적인 방점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자연과학적인 특성을 보면은 광주 시민인 녹색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기반하는 정치 정당도 녹색 또는 푸른색 이런 계통을 쓰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주의 상징이 녹색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광주 시민이 가장 사랑하고 광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무등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녹색과 무등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자, 우선 녹색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광주 시민은 녹색을 사랑하고 녹색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녹색이 상징인데 광주시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른 대도시보다 공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판단해 볼 때 너무 무등산이 가깝게 있고 산이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원을 무시를 하는구나. 그러나 서식처입니다. 시민의 서식처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늘상 있던 공간에도 공원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공원을 찾아보면은 도심 안에 있는 공원들이 발산 근린공원, 사직공원, 월산 근린공원, 5.18 기념공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규모가 큰 공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가서 휴식을 하고 즐기고 하는 그런 공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광주광역시의 현 상태이지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마도 무등산이 오히려 그러한 그 공원의 개념을 갖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히려 도시 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갖고요. 또 하나 이 지자체장들은 이 공원의 개념 자체를 무등산이 있으니까 무등산에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너무 쉽게 안이하게 정책을 수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광주시 안에도 공원,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시아 문화전당의 어떤 개념을 그 상의를 할 때 이와 같은 똑같은 얘기를 했죠. 아시아 문화전당이 광주 시민의 중요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좋고 평지는 전부 공원화 시킨다면은 굉장히 시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제안이 받아들이긴 했는데 아주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여서 결국은 우리가 좋은 공원을 얻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광주천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 광주천. 왜냐하면은 공원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진주의 개념처럼 하천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주천이 굉장히 오염된 광주천, 변형된 광주천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광주의 중심지가 광주천의 범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우리의 가까운 곳에 광주천이 있는데 이것이 광주천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 광주천을 어떻게 복원을 하겠느냐 할 것인가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해서 이 과거의 모습에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바꾸는 과정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한번 보시죠. 광주천의 현재, 과거와 현재가 달라진 것은 저렇게 조형물이라든지 주변에 깨끗하게 하천변을 정리한 거, 하천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보행로 이런 것들 인위적인 요소만 가득 차게 광주천을 복원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하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냐, 이런 것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시민들이 충분히 이러한 자연 환경의 특성, 하천의 특성을 충분히 몰랐다면은 이럴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조금 앞으로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그 하천을 복원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개념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하천의 형태, 하천만의 형태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능이란 뜻은 원래 하천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와 같은 하천입니다. 하천은 아직도 과학자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평지에 하천이 물길을 만들어 놓으면 자동스럽게 휘어갑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사행천이라는 개념. 하천은 절대 직진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하천을 하다 보면 직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발상이죠. 직선으로 하게 되면은 물의 속도, 그다음에 수량, 그다음에 물이 지나가는 거리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쉽게 관리되기 때문에
하천을 인간에서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관리의 차원의 관리의 대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공학적인 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 하천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른 기능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내버려두면 이렇게 휘어가는데요, 사행천이 되는데 거기에서 가만히 몇 가지만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여기 맨 위에 AA-에서 보시면은 대칭으로 가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늘상 하천을 보관할 때 만드는 모습입니다. 어느 깊이로 일정하게 깎아놓고. 그런데 하천이 휘어가다 보니까 좀 내려가면은 저기에 모래톱이 만들어지지요. 여기서 깎여서 이쪽에서 깎인 것이 다시 모래 공급해서 모래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천이 이동을 합니다. 자연 하천은 지속적으로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서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그 물길을 만들게 되죠. 그럴 때 가만히 대칭적으로 B에서 B1을 보시면은 이게 비대칭의 모습을 보입니다. 비대칭의 모습을 자세히 그것이 왜 비대칭이고 그것의 기능은 무엇이냐? 비대칭이면은 어느 쪽은 한 지점에서 어느 쪽은 깊고 또 깊은 곳은 물살이 빠르고 유속이 빠르죠. 그리고 어느 곳은 얕고 그다음에 그 깊은 곳에서는 자갈들이 놓일 수 있지만 조금 얕은 곳에서는 모래가 나이고 범람원에서는 펄이 모이죠. 이처럼 서식처에서 갖고 있는 토질 퇴적물의 특성을 달리하고 유속이 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식처가 다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거기서 서식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도 산란이 일어나고 산란이 일어나는 이 산란지는 모든 동식물들이 특히 동물들은 자기 종족 번성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많이 부화할 수 있는 곳에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붕어고 뭐 잉어고 할 수 없이 저 상류로 올라가서 풀밭에 낳게 되죠. 수초밭에다가 알을 낳게 되고 또 수초 속에서 깨어난 모든 치어들은 수초 때문에 보호받고 수초 때문에 먹을 것이 많아서 거기서 더 많이 크고 빠르게 커서 결국 우리가 말하는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유치원과 같은 이것들을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커서 다시 경쟁사회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되는데 그와 같은 모든 것이 서식처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자연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천을 복원한다, 광주천을 복원한다 하면은 이 서식처의 기능, 그다음에 서식처의 다양성, 그것에 의해하는 동식물의 다양성까지도 생각하면서 복원을 해야 되니까 항상 형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했던 여러 가지 10대 하천 복원, 도심 자연하천의 복원의 예 중에 이와 같은 하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제, 의왕, 청주, 영덕 이런 하천의 특성을 보십시오. 우리 광주천의 현재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것이 그래도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10대 성공적인 사례라고 표현된 하천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광주천과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천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건 청주, 전주, 청주 이런 곳에 보시면은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아도 자연 하천의 모습을 하천이 휘어져 가고 얕은 곳과 깊은 곳과 거기에 약간의 인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어떤 구조물들을 설치해서 아주 아름다운 하천, 자연과 가까운 하천을 만들어 놓은 예를 보면서 제가 우리 광주천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면은 이것은 정말 사실은 인간들이 범람원을 쓰면서 가끔 범람이 되고 거기에 약간의 실개천들이 존재했던 것들을 다 덮어버리다 보니까 사실 도심 안에 물길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이런 물길도 필요하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선진국의 곳에서는 곳곳에 이러한 물길들을 만들어 놉니다. 그냥 단순히 말하는 물을 걷어 놓는 곳이 아니라
물이 흐르게끔 하는 물길을 만들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물길이 존재함으로써 도심의 열을, 온도를 낮춰주고 또 심미적인 기능의 향상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정적인 모습, 그다음에 자연에 가까운 모습, 그런 심리적인 기능까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도심의 물결인데 이것을 제안을 하긴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곳에 이런 도심의 물길이 존재한다. 이것은 앞으로 광주에도 이와 같은 물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제시를 합니다. 많은 선진국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안했던 건데 아시아 문화 전당을 만들면서 주변에 보행자 전용 도로와 물길을 좀 만들고 또 분수로, 그러니까 분수대가 쭉 이어진 도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물은 우리가 쓰지 않고 있는 이 뭐 광주댐의 여유수라든지 이 뭐 제 사수원지, 이수원지의 물들을 쓰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했고, 또 하천을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광주처럼 직선으로 되어 있고요. 양 안에 도로가 있습니다. 과연 양 안에 도로가 필요할 것인가? 그렇다면 오히려 보행자 전용 도로를 놓았다가 필요시에 부분적으로 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자 전용 도로를 두는 것이 이 광주의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고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러한 것들은 유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고 저희들이 이 광주의 물순환, 사실 제가 이걸 보고 조금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왜 광주광역시 지하수 산출 양상을 보면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지하수가 광주천 주변에 그렇게 많이 분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하수 그 관정을 갖다가 수백 개의 관정의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지하수가 작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나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관정을 이용해서 광주천의 물, 또 부족하다면 광주의 시민들에 의해서 우수를 담아서 우수가 광주천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광주천의 수량이 증가될 것이고, 그렇고 그것을 광주천을 조금 더 자연하천형으로 바꾼다면은 대단히 좋은 광주시의 자산이 될 것이고 시민들이 사랑하는 광주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도 아마 광주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유익한 발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와 같은 발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뉴욕의 센트럴 파크, 이 뉴욕의 센트럴 파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주택들이 존재하죠. 근데 이 주택들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 센트럴 파크 주변에 여러 가지 있는 이 주택들, 뭐 아파트죠. 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유명한 배우서부터 정치인까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가로 쓰이고, 제 이 센트럴 파크에 가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뉴욕 시민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원을 즐깁니다. 이 규모가 길이가 4km, 폭이 약 0.8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구역이죠. 이것이 원래 있었던 곳이 아니라 늪지처럼 버려진 땅을 뉴욕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란 개념이 들어갔죠. 굉장히 넓은 구역에 공원을 갖고 있고 뉴욕시가 가장 자랑하는 공원이고 가장 자랑하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광주도 그렇게 이와 같이 크진 않아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광주 KTX가 들어오기 전 광주역을 앞으로는 저렇게 한다면 어떨까. 근데 KTX가 들어왔고 실제로 역의 기능이 거의 사라진 것이 광주역입니다. 그렇다면 뉴욕 센트럴 파크보다는 작지만 광주역도 광주 중앙공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역시 아마 미래의 모습이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자, 그러시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오늘 주제에 맞춰서 자, 광주의 밑바닥을 내려다보자. 그러려면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한가? 사실은 지구의 지형 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스케일을 가져야 됩니다. 공간적인 규모와 시간적인 규모를 같이 가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들의 역사를 본다면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라는 건 수천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사책으로 기록된 것이. 그런데 지형 지질은 지구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의 역사를 들여다보려면은 저희는 굉장히 큰 규모, 공간적인 규모와 시간적인 규모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자, 뭐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인데 46억 년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인간의 역사가 어딘가를 좀 해보시면은 46억 년 전에 46억 년인데 생물들이 나타난 게 약 40억 년 전입니다. 아니 한 5억 5천 거의 한 8억 년 전인데요. 실제로 지구상에 기록된 건 한 5억 년, 6억 년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40억 년 정도는 아무 생명체가 지구상에 살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인간을 보면은 인간이 아주 원시적인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500만 년밖에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46억 년에서 인간의 역사는 극히 일부고 또 우리들이 밟고 있는 대부분의 흙은 한 180만 년 전 이후라고 하는 곳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여다보면 많은 암석들이 주변에 있는 암석들이 굉장히 오래된 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야만 우리가 우리 땅이 어떤 땅인지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질학적으로는 광주를 들어볼 때 화강암과 응해암의 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무등산, 또 무등산의 주상절리, 이건 응해암입니다. 그리고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런데 땅을 파고 들어가면 여기서 응해암을 뚫고 들어가면은 화강암이 존재합니다. 광주 화강암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것은 주라기의 화강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라기 화강암들이 쭉 주변에 놓여 있죠. 그리고 주라기 화강암을 뚫고 화산이 터져 올라와서 무등산이 만들어졌고, 무등산은 바로 백악기의 암석입니다. 여러분들 주라기라고 하면은 얼마나 됐느냐? 한 1억 5천에서 2억 년 전이 주라기입니다. 그리고 그 1억 5천에서부터 약 6,500만 년까지가 백악기입니다. 여기에서 억년 단위가 나오는데요. 억년이라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 인간이 500만 년밖에 안 되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주라기 화강암 위에서 살고 있고, 이런 화강암이 가져다주는 편익을 저희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강암은 굉장히 많은 장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맥반석에 굉장히 뭐 원적외선에도 좋고 황토에도 좋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맥반이라는 것은 바로 장석을 말하는데 입자가 큰 장석이고요. 이 장석이 큰 것들이 형성되는 특징은 바로 오랜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규모가 큰 것이 화강암입니다. 맥반석보다는 작지만 굉장히 많은 장석을 갖고 있고, 이 장석들이 화학적으로 풍화되어서 토양을 만들었을 때 바로 이것을 황토라고 부르고, 장석이 많이 포함될수록 좋은 황토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광주 시민이 갖고 있는 광주 화강암은 바닥에 깔려있는 광주에 있는 암석은 굉장히 좋은 황토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무안이나 해남의 산이반도 같은 곳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 화강암이 풍화된 것이 바로 위에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토양이
모든 토양이 황토로 화강암에 풍화된 좋은 황토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이 전체 지역을 대표하는 광주 화강암, 주락의 광주 화강암 위에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응해암이 굉장히 두껍게 쌓였죠. 이건 조금 더 무등산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남한 전체에 굉장히 두꺼운 응해암이 쌓여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 매우 심했던 시기에 그럴 때 그것을 왜 그러면 활동이 심했느냐?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전 지구상으로 볼 때 한반도는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평양판과 필리핀 판이 부딪히고 이게 이 큰 유라시아 판이라고 하는 판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질 활동이 왕성했고요. 이것이 저희 한반도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저희가 있는 한반도의 그 지각입니다. 이 지각이 고생대부터 5억 3천만 년부터 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다른 데는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옮겨지는 곳도 있는데 다행히 우리 한반도는 계속 북반구에만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에 있고 이게 중국하고 경계가 됩니다. 이것이 계속 이동하다가 약 한 4,500만 년 전, 그러니까 백악기에 들어서 현재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한반도는 백악기부터 무려 약 6천만 년, 8천만 년 전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판에 현재와 모습과 같은 것을 유지를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놓여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에 안정화된 대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안정화된 유라시아 판에 놓여 있지만 이 주변에 오는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밀고 들어오면서 일본의 지진을 일으키고 일본의 화산 활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그 전에는 조금 더 가까이 존재를 했습니다. 한반도에. 자,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이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이고 그다음에 약간의 이런 것은 이제 변성암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리산이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리산은 지구상에서 굉장히 오래된 암석 중에 하나입니다. 20억 년이 넘었습니다. 한반도는 굉장히 안정한 지각 위에 주라기의 화강암이 활동을 했고 백악기의 화산 활동을 해서 만들어진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대부분의 암석은 70%의 암석은 퇴적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반도는 70%가 화성암과 변성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땅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타깝게도 이 퇴적암이 없다 보니까 석유나 석탄 이런 것들이 부족한 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양질의 화강암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황토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들이 화강암의 분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색깔들이 요게 주라기의 화강암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약간 보라색 또 경상도 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백악기의 화강암입니다.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죠. 그것은 이 아래 그림에서처럼 태평양판이 밀고 들어오면서 주변에는 아주 가까운 데서 화산 활동을 하게 되고 내부의 안쪽 깊은 곳에서는 깊은 곳에서 화강암이 올라와서 형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이죠. 많은 분들이 일본은 여기에 태평양판이 들어가니까 일본도 쓸려 들어가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동해안에 가시면은 굉장히 수심이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던 젊은 암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백악기에는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저희가 한반도와 일본이 붙어 있고 일본의 서측에 가면 우리와 유사한 암석들이 쭉 분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악기 시기에는 일본과 한반도가 붙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동쪽에 있는 태평양판이 굉장히 한반도에 큰 영향을 주어가지고 여기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고 지진 활동이 존재를 했던 겁니다. 예,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화산 활동이, 지금은 저희들이 화산 활동이 없죠. 일본 쪽에서는 여전히 화산 활동이 있는데 그 백악기 이후에 일본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화산이 일어날 수 있는 판의 경계부가 한반도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현재는 화산 활동이 없게 되는 요인이 되지요. 저희들이 이제 이와 같은, 현재는 동해가 됐는데 동해가 과거에는 동해가 아마 호수였을 겁니다. 큰 호수였을 텐데 일본이 이동을 해가면서 이와 같이 동해가 만들어졌고 동해가 굉장히 깊은 수심에 땅이 갈라지면서 만들어진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동해상에는 이렇게 한반도랑 연결되어 있는 땅, 우리가 말하는 울릉분지라든지 그다음에 한국 평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좋은 육지 대륙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와 같은 것이 과거 쭉 오면서 동해가 만들어져 갈라지면서 되는데 그때 화산 활동이 부분적으로 일어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것은 아마 이 울릉도로 대표될 수 있는 화산 활동이고요. 여기 빨간 거는 그러니까 독도가 울릉도보다 더 오래된 화산 지형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는 독도는 많이 깎여서 이렇게 놓이고 울릉도가 위에 올라와 있는 이러한 상태로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동해가 변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요 근처에는 여전히 화산 활동과 현재도 약간의 지진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 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와 같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평지로 그렸습니다. 우리가 서해안에 광주시, 전라남북도 이렇게 있는 이러한 곳에는 거의 평지고, 그거와 비교해 보면은 동해는 수심이 굉장히 깊죠. 많은 분들이 동해와 서해, 남해의 여러 가지 조차라든지 수심이라든지 기상 상태까지 다르고 해류 다르고 어류 다른 이유를 물어보시는데, 이와 같은 지형 지질적인 특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해의 평균 수심은 한 2,7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황해의 평균 수심은 50m밖에 안 됩니다. 무려 50배, 6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의 주변 해역인데, 이와 같은 것도 이렇게 황해와 동해가 다른 것도 역시 지질 작용에 의해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전혀 다른 지질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지질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잠깐 더 볼 것은 무등산과 주상절리대. 지금 현재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이죠. 그다음에 운주사, 가까운 곳에 운주사가 있습니다. 운주사의 와불. 이게 와불은 왜 와불일까? 그다음에 월출산. 우리가 굉장히 이 지역에서 사랑하는 높고 굉장히 뾰족한 봉우리가 있는 월출산. 그리고 광주 화강암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안반도와 산이반도의 황토고구마, 이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다음에 고령토,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고령토, 현재 황토도 많이 생산이 되는데 이것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더 한번 들여다 볼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백악기의 무등산을 한번 보시면, 무등산을 이제 이렇게 형성의 역사를 쭉 보여줬습니다. 이제 무등산 지질공원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들에 의하면은 바로 이 중생대 화강암, 우리가 광주 화강암을 뚫고 들어온 화산에 의해서 무등산이 만들어졌고, 무등산 맨 위에 놓여 있는 주상절리대는 화산이
터지고 바로 가라앉은, 바로 밑에 떨어진 응애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상 전리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응애함에서 만들어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 무등산 주상 전리대를 전부 안산함, 그냥 화성암이 흘러나와서 이것이 굳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들은 응애함이 맞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응애함은 화산이 터져서 나와서 떨어진 다음에 식었기 때문에 주상 전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화산 활동의 중심지였을 것이다. 뜨거운 화산재가 올라가다가 너무 밀도가 높으니까 바로 가라앉으면은, 아직 열기가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가라앉아서 응애함이 형성이 된다면 여전히 그 열 때문에 전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독특합니다. 그리고 무등산이 이 1000m가 넘는 산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히 응애함으로 만들어진 산에 1000m가 넘는 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것이라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게 이제 백악기의 화산 활동이거든요. 약 8천만 년에서 1억 년에 걸쳐서 화산 활동이 굉장히 이 지역의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 화산 활동은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남북, 강화도 같은 데 쪽에서조차 중부까지도 굉장히 화산 활동이 근거들이 남아 있죠. 그렇다면 이 우리 한반도 남쪽에 굉장히 강력한 화산 활동이 존재를 했습니다. 한 8천만 년, 1억 년 전에. 그런데 동시에 많은 공룡의 발자국들이 발견이 됐지요. 발자국들이 발견되는 이유는 공룡이 많이 살았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여기에서는 주로 하천과 호수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천이 있었고 호수가 있었고 이 주변에 먹을 것이 존재하니까 많은 공룡들이 여기에 있는 수초를 먹기 위해서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변에 화산이 있으니까 공룡들이 이쪽에서 화산 터지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에서 화산 터지면 저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화산은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의 공급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구상의 모든 토양, 광물질 이런 것들이 전부 지구 내부로부터 오는데, 지각이 두껍다 보니까 밑에 있는 게 오는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화산 활동은 그 밑에 있는 여론에 녹여서 다시 지구 표면에다가 지구 내부 물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공급해주는 물질에 의해서 사실 토양이 비옥해지고 여러 가지 광물질의 혜택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토양에서 많은 식물들이 성장할 수 있는 양질의 무기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산이 굉장히 중요한 내부 물질의 순환 기능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다이아몬드도 대부분이 60, 70% 거의 90%는 이런 화산 활동에 의해서 표면에 드러나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산 활동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주변에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토양을 제공하다 보니까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먹을 것들이 존재하니까 여기에 공룡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것이고 또 왕성하게 생산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공룡이 이렇게 많았으면 뼈도 남았을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뼈가 남으려면 갑자기 묻혀야 되는데, 여기는 하천과 호수와 육지 아닙니까? 그래서 죽었어도 뼈를 남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뼈는 없이 가끔 나오는 발자국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홍수가 일어났으면 공룡들도 막 묻혔을 텐데, 그런 것은 굉장히 부족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발자국만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공룡과 화산과 무등산과 이런 것들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지질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상절리가 아름다운 주상절리, 아주 특이한 주상절리가 우리 무등산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제가 보기에도 특이하고, 저 높은 곳에 산 위에 1000m가 넘는 산 위에 전리대가 나타나고 응애함이 존재하고, 또 응애함의 주상전리대가 나타나는 데서 아직도 저희들이 조금 더 이런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좀 더 확인해보는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자산이 되겠지요. 또 특이하기도 합니다. 지질학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 지질공원으로 우리가 등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상전리를 볼 때 굉장히 많은 전리가 전 세계에 많습니다. 주상전리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애함으로 만들어진 주상전리대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산 위에 정상에 나타날 수 있던 지질학적 이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많은 분들은 주상전리대만 강조를 합니다. 그것의 기원이 어떻게 되고 무엇이 다른 곳과 차별적인가를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광주 시민이라면은 잘 인식하고 있어야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북한의 이 총석정, 이게 관동 팔경으로 유명한 곳인데 우리 지금 가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주상전리대입니다. 규모를 따져서는 무등산 주상전리대의 규모가 보다 훨씬 크죠. 그다음에 많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의 주상전리대가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분포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개 모두 다 현무암이죠. 용암이 흘러서 만들어진 굉장히 뜨거운 상태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거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무등산 주상전리대하고는 전혀 다른 특징인데, 많은 분들은 그냥 주상전리라는 개념으로만 자꾸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 이 7,500만 년 동안 하천에 의해서 침식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경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죠. 7,500만 년이면 저희 그 무등산이 형성됐던 시기와 유사한데, 저기는 화산 활동이 전혀 없었던 대륙의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하천이 흐르는데 계속 같은 장소로 흐를 수 있게끔 7,500만 년 동안 같은 장소를 흘렀기 때문에 저와 같은 높은 절벽을 만들었죠. 우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질학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화산 활동이 존재했던 곳입니다. 무려 화산 활동의 응애함층이 지금보다 2 내지 3km, 2,000 내지 3,000m 정도 지금보다 쌓여 있었던 것이, 이것이 하천의 작용에서 다 깎여 나오고 남은 곳이 바로 무등산이고 광주입니다. 이와 같이 판의 주변부에 있다 보니까 깎이고 나면 계속 올라갑니다. 다 깎이고 나서 드러난 형태가 지금의 모습이고, 20억 년이 넘은 지리산도 그 위에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응애암들이 화산체가 쌓였던 것이 깎여나가고 남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역사, 지질학적인 역사를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주변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주라기 화강암의 대표적인 게 서울 지역에 있는 도봉산이라든지 부악산이라든지 관악산이라든지 많은 주라기 화강암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저 밑에 땅 밑에 있는 광주 화강암하고는 전혀 다르죠. 풍화도가 굉장히 달랐다는 뜻이 되고요. 무등산은 이 너덜경이라는, 여기가 바로 응애암이기 때문에, 응애암이라는 것은 화산체가 올라왔다 떨어지면서 쌓였기 때문에 퇴적암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쌓이다 보니까 판상에 쪼개짐이 존재하고, 이 쪼개짐이 많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애추, 너덜경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됐었던 것이죠. 또 와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불, 운주사의 와불, 여기 굉장히 거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거친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응애암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산재가 떨어지니까 막 물에 의해서 여기는 자갈이 쌓이고 여기는 모래가 쌓이고 여기는 펄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확 올라갔다가 그냥 막 주변에 떨어지는 그러한 암석이기 때문에, 그것이 굳어서 된 암석이기 때문에 막 섞여 있습니다. 굵은 거와 작은 거가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것이 깎였을 때는 굉장히 거친 모습을 갖게 있고, 어차피 쌓일 때 수평으로 쌓이니까
여기 좀 보십시다. 이렇게 누워 있는 와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세우면은 이렇게 얇게 됩니다. 암석이 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화강암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모습, 또 많은 것에 이렇게 확 드러나는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풍화를 받으면 이렇게 굵은 게 떨어져 나가면서 만들어진 암석 자체가 강하지 않은 이런 암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와불은 당연히 와불이어야 됩니다. 큰 암석이 수평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깎아서 와불만 세우면은 이렇게 얇은 암석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응해암이고, 이 응해암하고 연결되는 것이 또 무등산이고, 무등산의 전리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변에 이런 얘기들을 잘 알고 있어야 그나마 스토리텔링이 되죠.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도 가서 강에 하천에 보면 이렇게 폭포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물이 깎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야, 진짜 물의 힘이 정말 세구나. 물이 깎았을까요? 아마 물을 수천만 년을 흘려도 이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물만 가지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보시면 이제 들여다보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 요 안에 보시면은 자갈들이 많습니다. 평상시 볼 때는 물이 이렇게 잔잔하지만 물이 굉장히 빠를 때는 이 자갈이 돕니다. 자갈이 깎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이 똑같은 예로 여기서 이걸 관찰할 수 있는, 직접 관찰하는 이런 겁니다. 요거는 작은 규모의 웅덩이죠. 여기 자갈이 있습니다. 자갈도 동글동글하게 됩니다. 무슨 물이 흐르면서 이것이 빠르게 흐르게 되면 물이 돌면서 물이 도구를 사용합니다.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듯이 물이 도구를 사용해서 막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멍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것처럼 그렇게 지질학적인 요소가 같이 가미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형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지형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이와 같이 자연에 대해서 조금 더 밀접하게 관찰을 한다면 알 수가 있죠. 자, 또 하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제가 이제 월출산을 말씀드려요. 월출산이죠. 그런데 여기는 저희 땅 밑에 있죠. 또 아까 말씀드린 주라기 화강암 중에서 산이 반도나 무안에는 평평하죠. 그것은 바로 시간적인 개념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시간의 개념에서 월출산은 백악기의 화강암이고 광주에는 주라기 화강암인데 이것이 무려 1억 년의 시간의 차이를 갖습니다. 우리는 500만 년의 역사밖에, 인류의 역사는 없지만 그거에 200배에 달하는 1억 년의 시간의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월출산은 약 한 6천만 년, 6,500만 년 전에 밑으로 쭉 올라왔고, 우리 광주 화강암은 2억 년 전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거의 1억 년, 1억 5천만 년의 차이를 해도 위에 거가 싹 깎이고 나니까 월출산은 아직 거의 깎이지 않은 상태로 드러난 것이고, 광주 화강암은 한 1억 년 전부터 계속 깎여 나갔습니다. 드러났던, 월출산처럼 이렇게 드러났던 모습이 전부 풍화되고 그 위에 토양이 쌓여있던,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으로 보시면 월출산의 화강암과 광주 화강암의 차이를, 주변의 지형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도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가 멋있네라고 하지 마시고 왜 저기에 폭포가 만들어졌나로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암석의 특징에 의해서 여기에 강한 암석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약한 암석이 있어서 이거를 깎아 침식을 하다 보니까 강한 암석은 그대로 남고 밑에 거 깎이니까 이게 여기가 깎이면서 이게 무너져 내려옵니다. 위층의 층이. 그러면서 점점 후퇴하면서 폭포가 만들어졌습니다. 암석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지질학적인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약간의 요약을 한다면은, 자, 우리의 땅, 산, 강, 해안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질학적인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지질학적인 시간과 거기에 있는 암석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한다면은 왜 동해안은 저렇게 직선의 형태를 갖고 있고 왜 서해안은 이렇게 꾸불꾸불한가? 또 거기에다가 파도, 조류, 물의 특성을 갖다 같이 결부시킨다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한국처럼 특이하게 우리 한반도처럼 동쪽엔 수심이 저렇게 깊고 서쪽엔 수심이 저렇게 얕고 서쪽에는 조차가 6m, 10m까지 나는 그러한 황해가 있고 동해 쪽은 30cm밖에 안 되는 조차를 갖고 있는 바다. 이와 같은 특성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시간적인 규모와 그 공간적인 규모, 그다음에 물리적인 특성들의 변화, 이 시간 동안 파도가 깎은 거와 이 시간 동안 파도가 없는 거와의 그 암석의 차이, 해안선의 차이는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또 지질 땅은 사람은 물론 모든 생물의 서식처이며 생태계의 기초이며 지구 생명체를 위한 그릇인 동시에 자원. 그릇입니다. 그릇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까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릇 자체를 이해를 하시고 또 그 그릇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하자원은 그 그릇에서 나옵니다. 석유, 석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희귀 금속서부터 하다못해 다이아몬드, 그 모든 것이 다 이 그릇에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릇은 중요하지 않고 그릇에 담긴 물과 그릇에 담긴 음식만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살아도 아직도 저 밑에 땅에 여러분들이 흔히 들었던 멘틀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알기만 하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저 우주보다도 더 지구를 모르고 있는 상태가 현재의 상태입니다. 또 자연의 훼손은 돌이킬 수 없는 파괴이며 자연의 완전한 복원은 불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자연의 지금 상태는 오랜 시간의 시간적인 지질학적인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역사로서 인간의 기술로서 파괴는 쉬워도 회복은 불가능하고, 또 그 회복이 되려면 지질학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인류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괴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질학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한 복원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고향이고 고향은 자연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연은 고향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젊은 세대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고향 하면은 고향이 내가 어디 순천이다, 어디 광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의 자연, 순천의 자연, 그 자연, 내 마을에 내가 살았던 주변의 산이 고향이지 그 지명이 고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훼손하려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연은 고향인데 어느 누구도 자연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없죠. 그리고 아주 심리적으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한국인이 현재 고향을 잃은 한국이나 이제는 고향을 좀 찾아야 되는, 이제는 조금이라도 고향에 가까운 모습으로 복원을 생각해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자연에 대한 오늘 좀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이와 같은 자연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야기거리로 돼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환경은 철학이며 미래이다. 바로 환경은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철학적인 것이죠. 마음속에 있던 신념이죠. 그런데 이 신념을 갖게끔 교육이 돼야 됩니다. 환경 보존은 어렸을 때부터 철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교육이 중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와 같은 환경 철학을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4, 5차 이제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이때는 비대면 시대 또는 AI 시대, 정보시 시대에 고향,
자연은 환경은 더욱더 중요한 우리의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환경 보존과 또 환경의 훼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훼손된 환경의 복원은 형태 복원이 아니라 기능 복원이 필수적이며 지속 가능한 이용을 고민해야 된다. 사실 자연을 우리가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훼손된 자연은 복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광주천의 복원된 모습처럼 형태만 복원을 합니다. 모양만 하천으로 만들어놨지 하천의 기능을 복원을 안 합니다. 하천의 복원에 기능의 복원에 맞추게 된다면은 가능한 한 가깝게 완전한 복원은 아니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연, 우리가 사랑하는 고향으로 만들 수 있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이용, 활용 또는 적응 이런 데서 저희들은 고민을 해야 된 시기고 광주 시민은 반드시 광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철학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앞으로의 광주시를 만들어 나가고 복원해 나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열강을 해주신 전승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장례 정리를 하고 잠깐 한 2, 3분만 쉬었다가 곧바로 대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열강을 해주시는 동안에 유튜브에 막 질문도 막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도 새로운 걸 또 많이 배웠는데요. 뭐 그릇이 중요하다. 또 환경은 철학이며 미래이다라는 말씀들이 제 마음을 다 흔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유튜브에 올리셨던 채팅으로 올리신 질문들 몇 가지만 먼저 그러니까 질문과 내용들 말씀드리면 공원을 즐기는 분도 계시고요. 그 공원이 집 주변에 아파트 공원처럼 그들만의 공원처럼 이용이 되기도 하는데 센트럴파크처럼 공원이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광주천 옛날에는 시장터였기도 한 것 같은데 광주천에 시민들이 모이는 역할을 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다행히도 이 질문에 적합한 답변은 내일 이 시간에 조광철 선생님께서 조광철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의 학예 연구관이시거든요. 직접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꼭 들어와서 다시 한번 질문 남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상절리대 자연이 만들 보물이네요. 네 곳이나 주상절리가 있다니 신기합니다. 이런 의견과 함께 또 하천이 깎여 만든 절경 중에 직접 가보면 좋을 곳 추천해 줄 수 있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하천 어디 중요한데 말씀하셨나요? 저도 여기 그냥 하천이라고만 돼 있는데요. 광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주상 전리대 이거부터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상 전리대를 전 세계 많은 현무암으로 구성된 전리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리대 가서 보시고 이것이 왜 여러분들 뭐 제주도를 가셔도 볼 수 있는 그런 울릉도에 가도 볼 수 있는 이런 주상 전리대가 있는데 그 크기, 폭 이것이 왜 다를까? 많은 분들은 우리 무등산의 주상 전리대를 보고 이게 굉장히 크다 또는 직경이 커요. 5, 6m까지 됩니다. 왜 이렇게 큰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안 하십니다. 의문점을 안 갖고 계시죠. 그 이유는 주상 전리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암석이 식은 다음에 뜨거울 때는 부피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이 식으면은 부피가 작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서로 간에 부피가 작아지는 모습이 결국은 좁혀지면서 금으로 남는 것이 바로 전리대입니다. 그게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이제 옆으로 식으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러한 주상 전리대의 폭이 굉장히 뜨거운 것을 빠르게 식히면은 작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막 쪼개집니다. 그런데 무등산 주상전리대 커진 거는 원래 열도 현무암보단 적었고
또 식는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상절리대를 보실 때 그 규모와 또는 쪼개진 것이 얼마나 큰가를 보시고 아, 이것이 무등산의 주상절리구나.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은 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하천에서 우리 광주천 주변에 볼 만한 것이 어디 있을까? 최근에 사실은 광주천이 굉장한 노력에 의해서 어떤 수질은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옛날 광주의 시민들이 즐겼던 그런 광주천은 아니죠. 지금보다 자연성이 뛰어난 하천이 돼야 되는데 아마도 현재 광주천 영산강까지 포함해서 자연성이 제대로 갖추어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뭐 담양 습지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자연성이 있는데 일부 있습니다. 또 황령강변에 장록 습지 이런 데는 비교적 자연성을 이제 갖고 있지만 광주천 구간에서는 그렇게 높은 자연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지만 꼭 여기를 가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것이 광주천에는 없습니다. 네, 영산강변에는 몇 군데가 존재를 하지요. 네. 그러면 그 영산강변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영산강도 이 아주 상류 구간에 댐이 있지만 그 댐들은 음용수로 식수를 쓰기 위해서 되는 상류 구간의 댐이고 그 중하류를 거쳐서 쭉 자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영산강조차도 자연성이 부족한데 또 저 하구뚝이 막혀 있어가지고요. 영산강의 기능은 거의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마 미래 세대에는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도 부분적으로 하천이 살아있는 것이 이제는 영산강에 유입되는 황령강가가 비교적 자연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황령강 유지 보수를 하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 장록습지라고 황령강이 영산강으로 유입하는 부분에 아마도 공항이 있기 때문에 보존이 잘 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잘 보존된 습지가 존재합니다. 이 습지를 조금만 더 개선하고 사람들이 훼손했던 것들을 복원한다면 좋은 하천이 되고 그걸 더 나가서 이제 영산강변으로 접근시키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범람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광주천도 욕심이 과하니까 양쪽에다 천변도로를 만들고 계속 하천을 좁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하천의 복원은 이제는 하천의 땅을 돌려주자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천이 우리가 범람원의 위에서 사는 거는 굉장히 큰 홍수 때 만들어진 범람원이고 작은 홍수 때 만들어진 부분이 우리가 뭐 고수부지라고 하든지 이렇게 부르는 과거에는 광주천에서도 거기다가 주차장을 했었죠. 지금은 뭐 거의 없어지긴 했지만 이러한 곳이 또 하천이 최소한으로 가질 수 있는 공간인데요. 그거를 갖다가 계속 인간이 점유를 하면서 좁혀놨습니다. 그래놓고는 거기다가 절벽을 만들어 놨죠. 그러다 보니 하천이 스스로 제한된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줘야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하천의 복원은 이제는 하천의 땅을 돌려주자입니다. 우리도 과감하게 다는 못 돌려줘도 부분적으로도 광주의 천이 갖고 있는 땅을 돌려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속가능한 이용 그러고 나서 아주 자연 경관이 뛰어난 하천변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다른 질문도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이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면서도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 사실은 교수님이 해양지질 전공이시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건 제 그냥 편견인 것 같아요. 지질을 하면 땅속을 연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편견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근데 교수님께서 이전에 녹색연합 상임대표도 하셨고 또 생태운동도 참여를 하시고 언뜻 보면 해양지질하고 육상의 생물다양성은 곧바로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제가 원래는 이제 물리학을 하고 싶었어요.
해양 물리를 하고 싶었는데 대학에 우리는 이제 계열별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물리학과를 원하는 학생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성적 순위가 되다 보니까. 근데 난 해양 물리 할 건데 저렇게 물리 열심히 할 수가 있나? 난 대학 생활을 좀 낭만적으로 즐기고 싶다. 그래서 그 물리학과를 포기하고 이제 해양학과를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양 물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모든 지금 학생들 아마 그런 기억들은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은 그 공부가 재밌어요. 그 성적이 올라갑니다. 저도 똑같이 대학에 가가지고 해양 물리, 화학, 생물, 지질이 이렇게 있는데 교수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해양 지질을 택한 겁니다. 사실은 그때까지는 그냥 물리를 하려고 했어요. 참 이상하게 그런 변화가 있는데요. 해양 지질학을 또 하면서 제가 논문을 써왔는데 그 당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너무 우리 예산이 없어서 해양 지질을 하기 위해서는 해양에서 시추도 해야 되고 배를 이용하는데 해양에서 시추하면 배가 또 커져야 됩니다. 배를 빌릴 수도 없고 장비도 없다 하다 보니까 바다에서 나가는 거는 너무 힘들다. 또 어떻게 해서 예산이 마련됐는데 나갈 때 배를 용선을 했는데 그때 기상 상태가 나빠요. 그러면 배값은 다 날리고 연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육상으로 다시 이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남에 있는 지금 공룡이 나오는 그러한 해남에 있는 우왕리 층이라는 걸 연구를 하게 되면서 제가 해양 지질에서 전공을 해서 퇴적학이라는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퇴적학이라는 뜻은 저 산 위에서부터 저 심해 5,000m가 넘는 저 태평양 가운데까지 퇴적물이 풍화 침식돼서 이동하는 전 과정, 그 다음에 파도와 조류에 의해서 다시 재이동하고 새로운 땅을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다 연구하는 범위가 이제 퇴적학이다 보니까 제가 산 위서부터 바닷가까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퇴적물이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마지막 보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해양 지질학과 퇴적학을 잘 연결시켰고 그 결과 이제 가장 중요한 갯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됐던 동기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갯벌 가지고 펀딩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갯벌 가지고 그 스토리가 좀 궁금해요. 보통 우리가 펀딩을 받으면 정부 기관이나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그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펀딩을 받다고요? 펀딩 그때 받으셨잖아요. 그때 구글이었던가 제가 기억이. 그거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연구소에서 구글에서 지원하는 한 2년간 한 5억 정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글이 사회 봉사적인 차원에서 주로 NGO를 지원하겠다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은 사실 이제 갯벌 키퍼스라는 겁니다. 갯벌을 지키는 시민들 또는 갯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또 교육의 장, 또 많은 후세대를 교육하고 또 철새를 관측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갯벌을 지키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구글에서 그런 펀딩을 했던 거고요. 제가 지금 잠깐 오해를 했던 건 저희들이 펀딩이라고 하면 대부분 연구 펀딩을 연구를 하다가 잠깐 혼돈을 했었는데 구글에서는 이 한국의 중요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구글이 여기서 많은 수익원이 창출되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그 컴퓨터나 인터넷에 굉장히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 사회봉사 차원이고 또 나중에 교육까지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 어떤 것이 좋으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게 됐고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갯벌 얘기가 나와서 너무 궁금해서 그 질문 던져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게 또 있는데 광주가 도시화 과정에서 사실은 지표면 위에 있는 많은 것들은 사라지고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이제 첫 번째 궁금한 건 지질에도 영향이 있는지이고요. 또 다른 궁금한 건 이제 광주 외에라도 혹시 지질이 인간에 의해서 변형하고 훼손됐을 때 오히려 또 인간이 피해를 본 그런 사례들도 있을까요? 예, 그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지구를 이제 들여다볼 때 과거에는 이 시메저 프로젝트 이런 걸로 어떻게 하면은 시추를 해서 멘틀까지 한번 도달해 보자. 멘틀의 물질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고 시추를 하지만 아직까지 그 멘틀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멘틀 물질을 가져오지 못했고 그와 유사한 물질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을 때 거기를 이제 연구하는 정도로 끝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현재 과학적인 능력으로 지구 내부를 볼 수도 없고 그것이 뭐 무려 몇십 킬로 정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질학적인 어떤 스케일로 볼 때는 인간이 아직 지구를 건드리지는 못했어요. 아직 뭐 지구 기후 변화 이것도 결국 지구의 표면입니다. 지구를 죽일 수 있는 것은 태양밖에 없습니다. 태양계가 사라질 때 비로소 지구가 죽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근본적으로 지질을 훼손시키는 일은 없지만 감히 도전하다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전 세계에도 있습니다. 뭐 하나는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건데 댐을 그 석회암 있는 데다가 댐을 쌓았죠. 네, 석회암은 알다시피 이게 생물 흔적체들이 만들고 또 굉장히 물에도 잘 녹습니다. 그리고 안에도 석회암 동굴이 많은 것처럼 저희 보이지 않는 곳에 굉장히 물길이 많다 보니까 석회암에다가 댐을 쌓았는데 그 물이 스며들어가면서 결국은 댐이 무너져서 한 이탈리아에서 한 2천 명 정도가 사람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댐이 무너졌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이 미국에서 또 하나 뭐 더 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원자력에서 거기 있는 그 폐기물을 2차 폐기물이 아니라 1차 폐기물 그러니까 연료죠. 원자력 그 발전소의 연료가 됐던 것을 최초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 폐기하는 거 어렵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판이 해양판이 육지판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섭입대라고 부르는데 그 들어가니까 섭입대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나 해구가 다 이 섭입대입니다. 이거 수심도 깊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로 꽉꽉 묶어가지고 집어넣으면 땅 밑으로 들어가니까 어차피 지구 밑은 방사성 원소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집어넣어야지라고 과감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안심하고.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들어가질 않고 올라옵니다. 집어넣어도 그것들이 올라옵니다. 제가 아까 일본의 그 지각 중에서 일본에 동해안은 전부 바다 밑에서 올라온 땅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자력 폐기물들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다시 또 땅으로 올라온. 그래서 그걸 포기하는 순간 진짜 이게 큰일 난 상태가 된 거죠. 전 세계에 아직도 그 폐기물을 갖다가 보관하는 시설이 아직도 한 개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는 늘었는데 원자력에서 폐기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완벽하게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지질에 대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이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학 폐기물을 미국 공병대에서 땅 밑에 심으면 되지. 깊은 시추공의 안에다가 집어넣는데 그로 인해서 지진이 없던 곳에 지진이 발생합니다. 아직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모르면서도 묻었는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똑같은 케이스가 우리 포항에서 발생을 했죠.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없는 곳에 지하수를 깊게 파고 거기다가 물을 주입하면서 지진이 발생했죠. 이것처럼 과학적으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모하게 한 행동이 굉장히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도처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는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무모하게 과학적인 접근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들이 아직도 많고요.
한 예를 든다면은 이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조차가 큰 캐나다의 펀디만 근처의 조력 발전소는 조차가 17m가 넘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조력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력 발전을 하려고 시도를 했을 때 주민이 이제 반대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 연구를 해보자. 연구를 20년 동안 조그만 조력 발전을 설치해 놓고 연구를 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냈냐면, 아직도 우리는 강을 막아서 하구를 막아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의 변화에 의해서 이것이 지구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더 연구를 해야 된다. 결국은 안 한다는 뜻인데 그냥 연구를 더 한다라고. 2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도 결론은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자세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이해를 못할 때는 보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모하게 하는 경우, 아마 4대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멀리 이탈리아, 캐나다까지 다 돌다가 다시 이제 광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아까 강의 도중에 이제 주라기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이 됐던 게, 주라기 때 무등산이 형성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공룡화석이 안 보일까 했더니 이제 설명을 또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발자국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제가 몰라서 그럴까요? 발자국이 어디에 있죠? 잘 몰라서요. 이게 지금 광주시만을 이제 광주시 주변에, 무등산 주변에 그 무등산 뒤쪽으로 가시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순의 발자국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공간 규모를 굉장히 크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남한 전체가 화산 활동이 있었고 거기에 응해함이 2km 내지 3km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호수가, 수백 개의 호수가 우리 남한에 존재했을 겁니다. 그 호수 주변에 많은 공룡들이 살았을 겁니다. 근데 발자국은 사실 여러분들이 모래를 밟고 나서 발자국 안 남습니다. 뻘 같은 데 들어갔다가 나면은 그 뻘은 그대로 그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것이 다른 걸로 덮였을 때 발자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 그 화순에만 가도 백악기의 호수에서 만들어진 곳에 발자국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룡 발자국이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발자국이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찍었고, 그다음에 발자국이 남을 수 있는 건 우리 갯벌 같은 토양 그런 뻘 종류인데 그 뻘이 드러나 가지고 다 침식이 되면 안 되죠. 이렇게 약간 수면에 가까운 곳에 좀 습한 곳에 이러한 것이 뻘층이 있고 거기를 공룡이 우연히 지나갔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지나간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물이 와서 거기를 모래로 물로 덮었다. 굉장히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확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한에 굉장히 많은 공룡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뼈는 없어요. 그렇게 많은 발자국을 남겼으면 죽어서 뼈. 근데 불행하게도 호수구, 강 이런 곳은 죽어버리면 뼈가 다 산화되죠. 그건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뼈가 남으려면 아주 특정한 대홍수가 갑자기 나서 죽은 공룡이라든지 산 공룡을 갖다가 같이 묶고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굳어지게끔 만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지만 아마 우리 한반도에서도 공룡의 전체 모습이 아마 발견될 날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른 지역보다 이 하천이나 백악기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대홍수 같은 게 일어나거나 또는 굉장히 깊은 늪지대가 존재하진 않았던 것 같아서 아주 아마 아직도 뼈를 발견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러면 과거 그 지질 역사 속에서 그 주상절리나 아까 너널강 보여주셨는데 그거 말고 또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까요? 무등산에요. 글쎄 지금까지 나타난 거는 지금 사실 무등산 주변으로 보면 아까 공룡 발자국은 이제 화순 쪽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특징들은 크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응해암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폭발입니다. 이 주변 수십 킬로를 한 번 폭발에 다 덮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화산재들이 유입되는 거라 굉장히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지질학적인 특성들을 많이 가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지금 풍화되고 남은 것이 드러난 것이라 실제로 우리가 지질학적인 특성들을 잘 볼 수가 없게 되는데, 좀 더 주변을 공간적인 규모를 넓히게 되면 뭐 해남 쪽에 있는 호수 퇴적 층서부터 시작해서 또는 격포 이런 데도 전부 그때 화산이 터지고 나서 그 물질들이 다시 공급돼서 호수가 만들어진 예가 이제 격포나 우리 한평에도 그런 곳이 존재를 하고요. 해남에도 존재하고 화순 뭐 보령 이런 보성 이런 데도 다 존재를 하는데 굉장히 조금밖에 남아 있지 않아서 관찰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남이나 진도 그 근처에 가면 굉장히 많은 퇴적층들이 진짜 굉장히 아름다운 퇴적층들이 아직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요. 오늘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질문도 받기도 하고 또 질문의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3분 정도 질문을 받고 또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이크 좀 해서 네네네 준비됐네요. 그러면 어떤 분이 먼저 하실까요? 현장에서 질문하실 분도 질문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저기 선생님 네. 아유, 교수님 그 지질학에 대한 자세한 강의 참 고맙습니다. 제가 항시 그 의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제 능력으로는 해결도 못하고 하는 그 질문사항이었는데요. 그 신문에 이렇게 보도를 보면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기억에 중국의 서해안에서는 유전이 한 20여 군데 그 유전에서 석유가 나온다 하고, 또 최근에는 대동강 앞에 서해안 쪽에 엄청난 또 석유가 매장됐다 하고, 또 우리 저 칠강구는 또 거기에서도 또 유증이 보였다 하고, 또 울릉도 쪽에서도 좀 보였다 하는데 왜 우리 한반도에서는 석유의 우리 내륙이죠. 내륙에서는 석유가 나왔다는 것이 전혀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럼 누가 연구를 안 해서 그런지, 뭐 지질학적으로 아예 우리 한반도는 원래 근본적으로 석유가 하고는 무관한 그 반도인지 이에 대해서 조금 교수님이 알고 좀 설명해 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석유는 모든 분들이 열망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지요. 근데 사실은 그 가장 큰 유전은 백악기 때 형성된 유기물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백악기가 굉장히 많죠. 근데 백악기가 전 지구가 따뜻했던 시기고 또 얕은 바다가 굉장히 넓게 분포했습니다. 이 얕은 바다에서 그 많은 미생물들이 이제 죽어서 유기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악기에 한반도는 육지였습니다. 육지에 화산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육지다 보니까 얕은 바다가 아니죠. 대륙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기에 많은 미생물들이 바다에서 형성이 돼서 그것이 유기물이 돼서 석유의 기본적인 자원이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가 육지에서는 석유를 찾기 어려운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황해에 북한 쪽에도 조그만 유전이 존재합니다. 황해 쪽에. 그리고 지금 그 중국 쪽에는 바레만 쪽에 있는 유전이 있고, 그다음에 주라기 쪽으로 올라가면은 저기 이제 또 유전이 또 있습니다. 송림 그라고 유전이 있는데,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 동해 쪽에 서해에 붙어 있는 곳에도 또 유전은 존재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이 백악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근데 백악기 때 그 당시 호수였었습니다.
중국의 유전은 전부 호수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성이 좀 있죠. 우리도 호수가 많았으니까. 근데 아마 호수의 규모가 좀 작았고, 또 하나 지금 해남에서도 이 약간의 유징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유전을 가지 못했느냐 하는 거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평양판하고, 그러니까 일본 쪽 있는 해구하고 이렇게 좀 가깝죠. 화산 활동이 많았죠. 그러니까 가깝다 보니까 이 지열이 좀 뜨겁습니다. 그리고 백악기에 다시 화강암이 쭉 올라오면서 열을 또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 유전을, 그러니까 석유를 만들 수 있는 미생물들이 너무 많이 구워져 버렸어요. 아니, 소규모의 유전은 존재할 수 있었을 텐데 열을 많이 받아서 이게 구워져 가지고 전부 가스로 된 다음에 날아간 케이스가 많습니다. 해남에서는 이것이 일부 보존이 돼서 기름처럼 나온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유전이라는 개념으로 가기는 어려웠던 이유고요. 서해안의 중국 측과 북한 쪽에 있는 유전도 역시 백악기고 바레만 유전도 굉장히 그 큰 유전인데, 그건 이제 열론의 차이가 있어서 위쪽에선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이 한반도 쪽에는 안 나오는 이유인데, 아직도 서해 이광구라는 데가 존재합니다. 이광구는 지금 우리 군산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이제 산둥반도 그 아래쪽에 그쪽까지 이어지, 그 가운데 황해 가운데에 있는 광구인데, 거기는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게 그를 가운데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전을 서로 연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지 라인 해가지고 그 경제 구역 안에 있는데 가운데 걸치고, 만약에 한쪽에서 자기네 영역에서 석유를 해서 거기서 뽑으면은 혹시 한국 쪽에 있는 유전에 있는 그 석유가 저쪽으로 쭉 빨려 나갈까봐 우리 반대하고, 중국도 또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 구역은 아마 중국하고 협의가 돼야 연구가 가능할 것이고, 그러면은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하나 칠광구 이런 데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 당시 대륙붕이었고 하는데, 여전히 국가적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함부로 잘 못하고 있는 구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칠광구만 하더라도 조금 지열이 높아서 그것도 그 가스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가스가 좀 나왔던 동해의 육광구 이런 데는 또 그 기원 물질이 바다의 물질이 아니라 육상의 같은, 우리 석탄 같은 그러나 육상 기온의 식물성들이나 이런 미생물들이 가서 쌓여서 결국은 가스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스를 부분적으로 채취를 하고, 그것도 이제, 그러나 지열은 여전히 높아서 높은 곳이고 하기 때문에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지질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대부분의 우리 주변의 유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지질에 대해서 여쭤보시니까 가장 답변을 길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실까요?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저기 선생님. 네. 아까 그 도심의 물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60년대나 70년대 초중반까지는 이렇게 노출된 물길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길이 이제 광주천으로 연결이 돼 있었고 했는데, 아마 이제 도로 사정 때문에 복개를 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물길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억이 이렇게 아스매지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그런 그 도심 실개천 물길에 대한 연구가 있다면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물길을 그대로 그 복개를 하고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다시 그 이렇게 뜯어내서 물길을 살려내야 좀 좋을 일인지, 이런 데 대한 의견도 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옛날에 도심의 어떤 하천들을 광주시에 그게 이제 다 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다시 열고 복원을 할 것인지는 이제 주민들의 어떤 판단에 의한 것이죠. 광주 시민에 의해서 이제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다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상징적으로 그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청계천도 사실 거의 다 복개됐던 거를 뜯어냈죠.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을 때조차도 이제 그것이 과감하게 실행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청계천 복개해가지고 그게 큰 뭐 여러 가지 도로들을 다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어떤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진 또 않거든요. 그건 시민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시민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느냐 이런 것에 달려 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도로들을 너무 다 완전하게 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옛 모습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논의를 거쳐서 부분적으로 복원하되 옛날에 있던 그 뭐 방죽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다시 광주천으로 내보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주 옛날처럼 많은 실개천을 다 복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결국 주민 의식의 관계입니다. 광주 시민이 전부 원한다면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부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대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 실제적으로 진행은 되진 못하고 있고요. 과학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조차도 또 실개천의 어떤 그 제가 말한 지질학적인 특성이라든지 생태계의 특성은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천년에 걸쳐서 썼던 곳이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완벽하게 자연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은 뭐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복개되어 있으니까 더욱더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우리가 이 하수 처리를 잘 못했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오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또 복개가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는. 근데 이제 하수 처리가 잘 된다는 조건 하에서 아마 일부 구간은 복개를 하는 것이 광주 시민을 위한 길이고, 광주의 어떤 특성, 심미적인 기능, 또 심리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되찾는 데는 부분적인 복원은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복개하면은 뭐가 살아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아까 강의 중에도 훼손된 환경의 복원은 형태 복원이 아니라 기능 복원이 필수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도 예전에 물길은 농경국가, 그러니까 농경사회였고 우리가, 그리고 대부분 도시화가 이루어지기에 광주의 시가지 주변에 수많은 물길들이 다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대려고 있었던 물길이지 않습니까? 물론 도시화 과정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 문제 때문에 그걸 다시 땅속에 넣어버리고 복개를 해버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수원을 다시 그러니까 물길을 다시 복구했을 때 과거처럼 맑은 물이 흐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네, 그 문제가 도시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모든 하수가 다 그냥 하천으로 흘렀죠. 그러다 보니까 또 오염이 돼서 또 복개 근거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천을 복개해버리는 그런 근거가 됐는데, 지금 하면은 아마 옛날보다는 훨씬 물이 적죠. 그래서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천을 복원을 하려면 거기에 많은 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 하수는 들여보낼 수 없고, 그렇다면 일본 같은 데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그 우수를 이용하는 것이죠. 지붕 위에 떨어진 물조차도 그냥 하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붕 위에 떨어지는 자연 빗물은 따로 보관을 했다, 아니면 거기에서 다시 땅 속으로 흘리거나 아니면 하천으로 흘릴 수 있게끔, 이 땅의 기능은 지하수라는 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하수를 보면은
하천변에서 지하수를 파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바로 여기에 있는 토양, 모래, 자갈 이런 것들이 그 필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연 우수가 오염된 우수라고 하더라도 그걸 통과하면은 굉장히 깨끗한 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복구를 하천 실개천을 복구하려고 하면은 그 복구하는 대상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에 떨어지는 우수를 따로 모아서 하천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성하지 않으면은 그 수량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수준, 주민의 의사, 주민의 불편까지도 고려해야만 이것이 하천을 살고 그렇게 실개천이 복원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훨씬 경제적인 이득은 나중에 그 주민한테 더 큰 경제적인 이득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거를 위해서는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약간 실망했다고 했던 것이 광주시를 보면 그렇게 지하수가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그 특징이 사실은 우리 그 암석에 달려 있긴 해요. 응애암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렇다면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또 지하수 함양량을 높이느냐, 또 거기서 쓰고 남은 물 중에서 일부들을 하수로 나갈 거와 그렇지 않은 물들, 지붕에 떨어져 나가는 물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하천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빗물 저장 시설과 빗물 통과, 빗물 이런 시설들을 같이 하면은 충분히 작은 하천들은 살릴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한 분만 더 질문 듣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네, 사전에 질문을 3개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 지금 2개는 이미 이제 해주셨고 마지막 하나 질문이 또 있거든요. 그걸 교수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고 직접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의 지질학적 역사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환경의 파괴와 복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라진 하천과 지질학적 복원을 위해서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기능적 복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질문하신 거와 사실 유사한데 그러면서도 이 기능적 복원이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됐습니다. 사실 기능적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환경의 자연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천의 특성이나 그 주변에 하천 주변에 있는 지질학적 특성, 퇴적물의 특성 이런 또함에 하천의 물리적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기능적 복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어렵지만 뭐 오히려 저는 이 다른 뭐 실개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그 광주천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천이 이제 그 직강화되어 있는 모습을 조금 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에 제가 그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것처럼 조금 돌아가면서 물의 그 완급, 속도의 완급과 고저의 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기능적 복원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또 인공적으로 그걸 또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예로 지금 라인강 지천들 중에서 독일이나 이제 이쪽에 독일의 그 라인강 지천들 중에서 그 우리와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 라인강 주변에 굉장히 많은 대도시들이 이제 들다 보니까 라인강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지천들이.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하천을 이용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강 바닥에 있던 모든 퇴적물이 다 쓸려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강 폭이 줄어들면은 속도가 빨라지죠. 물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강바닥에 있는 모래 자갈까지도 다 쓸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강이 암석 위를 흐릅니다. 근데 강의 기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4대강에서 제안한 4대강에서 이 많은 그 뭐 포인트 바라고 부르는 이 모래 둥덩이 이런 것들을 없앴죠. 그래서
백사장 이런 게 모래가 강 옆에 존재한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이 물이 흐르는데 그냥 그 강 위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땅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강물을 계속 희석시키고 필터를 시킵니다. 흐르는 물은 오염이 되지 않는 이유는 흐르기만 해서 그렇게 아니라 그것들이 계속 이 땅과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모래는 특히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오염물질을 걸러줍니다. 그와 같은 기능을 무시하고 거기에 있는 모래를 전부 걷어내가지고 또 수심을 뭐 일정하게 4m, 5m로 하는, 그리고 직강을 시키고 했던 이 4대강 프로젝트가 존재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죠. 강물이 필터가 안 되는 거죠. 라인강에서도 지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라인강 그 지천들에서는 모래와 자갈을 하류에서 퍼가지고 상류에 갖다가 뿌립니다. 왜? 강 바닥에 모래와 자갈이 있어야 이런 물의 순환을 하고 필터도 시키고 또 거기서 생물들이 살고 서식처 역할하고 산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강 바닥도 살려야 되고 유속의 변화를 줘야 되고 또 강이 갖고 있는 땅을 좀 내줘서 그 땅이 넓어지면 느리게도 흐르고 빠르게도 흐르고 휘어서 가게도 할 수 있죠. 이와 같은 것이 그 기능을 준다면은 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광주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휘어서 흘러가되 양쪽에 사람들이 욕심을 부렸던 천변서부터 양쪽에 또 그 사람들이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 왜 굳이 양쪽이 필요하냐? 한쪽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시민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자연한테 양보를 고 광주천에 양보를 해서 그 구간을 강물이 휘어 들어갈 수 있고 그 구간에서 유속의 변화, 또 그러면서 밑에 있는 자갈 모래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고 다양한 특성을 갖을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한다면 기능적 복원에 부분적이 되죠. 그러면 아마 광주천도 굉장히 아름다운 하천이 될 것이고 또 광주천 주변이 굉장히 중요한 시민들의 공원의 역할을, 휴식처의 역할을 할 텐데 지금은 그 정도의 기능을 갖지 않고 있어서 아마 여기 질문하신 분이 이런 기능적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기능 복원은 그와 같이 자연하천의 기능을 재현하되 다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천변로를 다 없애놓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적어도 부분적으로 양보를 하고 또 거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직강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모래자갈이 필요하면 거기에 좀 공급을 해주고, 우리가 사실 청계천을 얘기하지만 청계천 바닥에 돌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의 수질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듯이, 실제 그 하천의 복원은 하천이 원래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 무엇이었느냐, 그거를 복원을 해야 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들의 숙제이고, 아마 먼 시간에 걸쳐서 청계천도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존재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시간도 많이 됐곤 했는데요.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강의 도중에 이제 환경은 철학이며 미래라고 하시면서 지속 가능한 이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일하면서 지속 가능 발전과 사실 인간의 이용이 충돌할 때마다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지탱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현 세대의 필요도 충족하면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는 것을 고민하니까, 그걸 놓고 봤을 때 이 지속 가능성과 이용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더 친절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원래 자연의 기능의 다가 아닙니다. 원래 복원하려면은 원칙적으로 복원하려면 수천 년 기다려야 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수정 기다리지 못하니까 결국 복원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복원이고, 그럴 때 기능을 최소한이라도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복원을 하는 것이고, 그 최소한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뭐 이 전 세계에서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런 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와 같은 요소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이용을 하는데 과도한 이용을 하지 말자. 최소한의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이 양보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이라는 뜻은 최소한의 기능은 유지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 최소한의 기능이 무엇이냐는 것은 또 논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느 것이나 다 최소한의 기능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지역사회 또 시민사회의 합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절대치는 없지만, 그러나 자연이 볼 때, 환경이 볼 때 이 정도는 돼야 자연성을 그나마도 유지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물 보호정을 할 때 뭐 우리 지리산의 곰도 뭐 복원을 하고, 저 시베리아 쪽에는 호랑이를 복원하기 위해서 수백 제곱킬로미터에 걸쳐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거나 훼손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할 때 최소한 고음이 그걸 누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음을 갖다 수없이 늘려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최소한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모니터링도 좀 하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데 버팔로가 다 사라졌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늑대가 사라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늑대를 예전만큼 완전히 복원할 수가 없죠. 버팔로가 너무 과도하게 늘어나면 또 환경을 훼손하니까 적절하게 이 버팔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 거기만큼 복원을 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판단을, 그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 잔디를 깎을 때 유럽 같은 데서는 이 양이나 염소 이런 걸 사용을 합니다. 사람이 다 깎을 수가 없으니까. 그랬을 때 어느 구역에 며칠 동안 양 몇 마리를 넣으면은 이 풀이 적정한, 그대로 놔두면은 싹 뿌리까지 먹어버립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기능이 살 수 있을 정도면 양이 어느 정도가 필요할 것이고 며칠 동안 여기에다가 방목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또 인간들이, 시민들이 양보하는 모습이 보여야만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마무리 바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말은 거의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환경은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또 많은 분들이 오랜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여기 왔기 때문에 의식 수준 자체가 참 이거 바꾼다거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환경을 철학으로, 신념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제가 이런 것들을 뭐 새만금도 이렇게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굉장히 많은 노인분들이 네가 옛날에 그 어려움을 알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쌀이 없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거쳤을 때 이게 지금 논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걸 네가 반대할 수 있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 나이 든 사람을 이해시키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환경을 볼 때 미래 세대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잘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은 필요합니다. 미래 세대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은 철학인데 철학은 벌써 이미 고등학생만 돼도 철학을 마음속에 갖기, 신념을 갖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젊은 세대 아니라
초등학생, 중학생, 그보다 더 어린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몸에 배는 환경 보존, 몸에 배는 자연 환경, 몸에 배는 철학, 이것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광주 시민들은 어린 미래 세대의 교육에 또 철학적인 그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경험입니다. 아주 좋은 환경을 많이 경험시키면 보이지 않게 마음속에 그 철학이 형성이 됩니다. 한 번 철학이 형성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발 논리가 와도 이건 아니야. 나는 이유는 모르지만 난 이게 싫어 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환경은 그래야만, 주민 마음속에 그래야만 절대적으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고, 그래서 아까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갯벌 키퍼스, 갯벌을 보존하려면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경험을 많이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신다면 광주의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광주는 이런 땅을 밟고 산다라는 주제로 전남대학교 전승수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질과 인문학을 연결한다. 사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오늘 교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광주에서 이 수많은 고민과 해법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많은 것들이 좀 풀린 시간이었고요. 거의 2시간 동안 즐거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계속 인문포럼 2021 인문포럼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요. 서로 좀 편하게 하셔가지고요. 관심 갖는 주제에 꼭 참여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첫 번째 이야기 시간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